안녕하세요. 단대 컨퍼런스 2021의 서울에서 클라우드를 고려한 실전 서버 부하 테스트란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손영수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저희는 일단 다양한 부하 테스트 및 성능에 대한 컨설팅 경험을 해본 경험이 풍부합니다. 일단 뭐 마세회나 뭐 대기업의 입사 지원 시스템 그리고 큰 쇼핑몰 등 다양한 시스템의 어떤 병목 지점이나 장애를 해결하는 데 많은 일들을 해왔고요. 오늘 발표 자료도 역시 단대 컨퍼런스 자료랑 그 다음에 저희 사이트에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부하 테스트를 하기 전에 성능을 측정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웹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유저, 그 다음에 트랜잭션, 리소스로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는 실제 어떤 URL 사이트에 들어가서 따따따따 좀 인덱스 좀 HTML에 들어간다거나 어떤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웹 서버에선 트랜잭션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읽어올 수도 있고 다른 RESTful API를 호출할 수도 있고 파일에 있는 이미지를 읽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랜잭션은 실제 운영 체제의 자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가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고 트랜잭션이 자원을 사용한다 라는 컨셉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능이란 관점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그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저랑 머신의 관점에서 성능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게 조금 다릅니다. 유저 입장에서는 빠른 응답 시간을 주는 게 성능이 좋다고 느끼겠죠. 그냥 어떤 홈페이지 방문이나 어떤 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0.1초 만에 뜨네. 와, 빠르다. 이 응답 시간을 보고 좋은 성능이라 느끼는 거고, 실제 이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성능이라는 건 동일한 스펙의 서버에서 얼마나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냐가 성능이겠죠. 쉽게 말해서 4코어의 8기가짜리 메모리의 서버에서 500개의 TPS를 처리했어. 와, 성능이 좋다. 이전 버전에는 300 TPS밖에 처리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개발을 잘해서 200 TPS까지 더 올려서 500 TPS까지 처리했어. 초당 동일한 스펙에도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었네. 그러면 좋은 서버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부하 테스트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실제 부하 발생기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 JMeter나 로드러너나 이런 툴을 통해 가지고 부하를 발생시켜서 마치 가상의 유저가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하듯이 방문을 하고 실제 트랜잭션들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게 돼서 실제 우리 운영체제의 자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체의 자원이 허락하는 만큼의 많은 어떤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부하 테스트 할 때 우리가 실수하는 건 정말 많은 부하를 만들어서 서버를 죽이고, 서버가 더 이상 처리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임계점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서버는 500 TPS까지 처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잘한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고객들은 500 TPS까지 처리한다, 600 TPS까지 처리한다는 임계점을 알기보다는 우리 개발자나 우리 회사에서 뭔가 잘못 짜서 병목 지점을 찾아서 그 부분을 개선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병목 지점을 계속 개선해서 더 제한된 어떤 스펙의 서버에서 더 많은 성능을 내게 하는 것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하 테스트를 한다는 건 부하도 잘 돼야 되지만 코드 레벨에서 어디에 병목 지점이 있는지까지 말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자만큼 코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성능을 측정한다라는 것들은 부하를 발생시켜서 그것을 이제 인계점까지 가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코드 레벨에서 어디에 부하 지점이 있는지 운영 체제에서 어떤 병목 지점은 없는지 이것들을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하를 발생하는 거랑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측정하는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그리고 인프라 운영 체제의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인프라 모니터링, 이 세 가지를 다 잘 봐야만 좋은 성능의 서버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웹 어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부하 주기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더 알파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뒤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 이거 외에도 테스트를 좀 더 리얼월드에 가깝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테스트할 때 우리가 필요한 요구 사항들은 없느냐,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를 좀 더 수집해야 되지,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배포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능 테스팅이라는 거는 목적은 시스템의 병목 지점을 찾는 겁니다. 어디에 병목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특정 부하에서 응답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시스템이 문제없이 동작하는지 측정하기 위한 비기능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A 더하기 B, 로그인 같은 건 기능을 잘 동작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이 기능을 초당 몇 개의 트랜지션까지 처리하냐, 그리고 얼마 만에 응답 시간 만에 처리하냐,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걸 비기능 테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성능 테스팅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테스팅은 크게 부하 용량, 스트레스, 내구성, 최고점 부하 테스트가 있습니다. 내일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보시면 로드 테스트란 건 일정한 부하를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정한 부하를 줘서 견디는지 안 견디는지 보는 거고, 실제 고객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들은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실제 이 서버의 인계점 또는 어디서 죽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엔듀러스 테스트라는 거는 일종의 에이징 테스트입니다. 부하를 며칠 동안 계속 줘서 메모리 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측정하는 것들을 엔듀러스 테스트라고 하고, 피크 테스트는 우리 웹서버가 견딜 수 있는 이상의 부하를 줘보는 거죠. 그러더라도 죽지 않고 회복력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테스트가 바로 엔듀러스 테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부하 테스트를 줄 수 있는 도구들은 굉장히 많은데, 뭐 로드러너, JMeter, 뭐 그라인더 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오픈소스인 JMeter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7일안에 JMeter 끝내기라고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이건 영어로 되어 있는데 화면에 캡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냥 스텝 바이 스텝 따라 하시면 할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는 블레이즈미터의 JMeter의 무료 웹캐스트를 제공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JMeter로 무료 강의를 영어로 하긴 하지만 자막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해드리기도 합니다. 일단 JMeter라는 거는 이제 아파치, 오픈소스 아파치에서 만들었던 것이고, 실제 부하 테스트 및 성능 테스트로 에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그 이외에도 뭐 안드로이드나 NoSQL 데이터베이스 테스트가 다 가능하지만, 실제는 웹 기반의 부하 테스트 또는 뭐 네트워크의 부하 테스트 할 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JMeter는 여기 보면 요 URL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오픈 JDK 8 이상 버전만 설치되어 있으면 문제없이 설치가 됩니다. 물론 오라클 JDK가 설치되어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설치하신 다음에 jmeter.sh 파일, 쉘 파일을 실행하시거나, 윈도우 같은 경우 jmeter.batch 파일을 실행하시면 자동으로 GUI 툴이 나옵니다. 아파치 JMeter의 특징으로는 무제한의 사용자 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서버 자원 사용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인프라 모니터링을 설치하지 않아도 충분히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웹서버의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ID와 연동돼서 역시 테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바와 다 호환이 되고 다양한 응답 포맷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멀티 스레딩 프레임워크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플러그인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뭐 RESTful API나 그냥 TCP 프로토콜 같은 걸 만들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동영상 스트리밍 프로토콜을 처리해야 된다고 하면 좀 일이 복잡해지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플러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블레이즈미터에서 공개한 플러그인도 있고, 아니면 유료 플러그인들도 있어서 이런 걸 적절히 쓰시면 매우 쉽게 부하 테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JMeter 설치하시면 메뉴가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테스트 스크립트를 작성한 다음에 시작, 끝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때까지 테스트했던 결과를 지우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빗자루로 청소하는 걸 선택하시면 지워집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시작하게 되면 500개의 요청 중에서 뭐 지금 우리는 15번째를 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4번에 나오게 되고, 3번은 실제 테스트하는 도중에 만약에 에러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3번 쪽에서 그런 것들이 개수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먼저 JMeter 띄우시면 먼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는데 먼저 테스트 플랜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플랜 밑에 이런 식으로 실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테스트 스크립트를 넣으면 되고요. 물론 코드 기반으로 할 수도 있지만 GUI 툴로 모든 것들이 제어 가능하다는 게 JMeter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JMeter 테스트는 화면에서 오른쪽을 눌려서 Add를 누르시고 여기에 스레드나 또는 컴퓨터 엘리먼트, 리스너, 타이머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먼저 add에서 스레드를 하시면 실제 얼마만큼의 사용자로 테스트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레드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100개면 100명이 접속을 한다라는 거고 이게 1000개면 1000명이 접속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JMeter 부하 테스트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런 스레드 그룹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떠한 프로토콜로 부하를 줄 거냐 보시면 꽤 많은 게 지원하죠. HTTP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JDBC, FTP, 뭐 TCP 이런 것들 다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토콜로 부하 테스트가 가능하고 여기 없는 것들은 추가 플러그인을 통해서 역시 비디오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엘리먼트라는 건 우리가 부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한 속성들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HTTP를 한다고 할 때 쿠키 값은 어떻게 넣을 건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헤더 값에 뭔가 추가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개발하지 않고 쉽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너라는 건 실제 부활 테스트했을 때 그 결과를 그래프나 안 그러면 표로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적당한 표를 선택해가지고 역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JMeter 띄우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테스트 플랜을 선택하시고 얘는 무슨 테스트라고 기본적으로 적어두시면 되고 실제 우리는 HTTP로 통신할 건데 어떠한 걸 할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리퀘스트만 쓰셔도 되는데 헤더나 쿠키에 어떤 값을 추가해야 된다면 이걸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HTTP 리퀘스트 값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요. 여기 선택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 IP를 넣어주시고 get 방식의 URL 넣어주시고 어떠한 파라미터를 넘길 건지를 이렇게 나누시고 아까 맨 앞에 보였던 시작 버튼을 누르면 부하가 날아가도록 하고요. 만약 내가 헤더에 어떤 값을 추가하고 싶다면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고 쿠키에도 어떤 값을 넣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스레드 그룹, 스레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레드에서 유저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게 111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넘버 오브 스레드를 100명으로 하면 100개가 전달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램프 피어리드는 이거를 단계별로 어떻게 올리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넘버 버스는 100으로 적었는데 밑에는 램프 피어리드를 10으로 적으면 1초에 10개씩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1초에 10개씩 해서 총 10번 던지면 100개가 던져가는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이런 식으로 리스너를 추가하시면 되는데 뭐 많이 쓰는 게 뷰 리조트 트리, 서머리 리포트, 뷰 리조트 인 테이블입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하셔가지고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아까 있던 게 부하가 나와서 뷰 리조트 인 트리는 각각 하나하나 다 제대로 전달했는지 체크하는 거고 밑에 서머리 리포트는 표로 이런 형태대로 어떻게 부하가 됐는지 측정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평균 1초 만에 전송이 됐는데 그리고 맥스 값은 얼마만큼 전송됐다. 이런 디스트리뷰션까지 다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JMeter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실제 자세한 부분들은 이게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양한 책들을 보셔야 되고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뭐 7일 만에 끝내기나 이런 강의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능 부하 테스트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건 JMeter로 스크립트를 짰다고 합시다. 물론 애저에서도 이제 다른 도구들을 많이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JMeter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오랫동안 오픈소스에서 디팩토로 이용되고 있는 JMeter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성능 부하 테스트에는 실제 JMeter 스크립트를 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성능 부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현 테스트 시나리오 분석, 그 다음에 테스트 시나리오를 보완하는 방법들, 테스트 진행 방안, 그리고 파트너나 고객사 또는 우리가 회사 내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전략을 짜는 방법들 등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하 테스트의 목적은 뭐 다양한 게 있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프로덕션 서버에서 바로 테스트를 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프로덕션 테스트에서 한다라는 거는 일단은
서비스를 특정 기간 동안 중지해야 된다라는 것과 실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더미로 던졌던 데이터값을 다 복원을 해야겠죠. 그래서 DB를 교체하는 작업 등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께서 아무래도 쓰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새벽에 테스트가 진행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프로덕션 기반의 테스트는 1년에 많아봤자 한두 번밖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스테이지 서버, 쉽게 말해서 프로덕션하고 동일한 스펙의 서버를 구해가지고 측정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마치 사용자가 방문하듯이 사용자 시나리오 테스트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은 특정 로그인 URL만 500개까지 견디는지 테스트를 하는 어떤 트랜지션 단위로 테스트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인계값을 산정한다. 그래서 500 TPS까지 처리하는지 인계값을 산정하는 것들, 그리고 동시 접속 장수 TPS 응답 시간까지 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부하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부하 테스트 관련 도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앵그라인더 이런 거 있지만 사실상 업계에서는 상용 로드러너를 제외하고는 JMeter 게트링이 전체 부하 오픈소스 진영에서 부하 테스팅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JMeter가 압도적으로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개발을 몰라도 GUI 툴에서 깔짝깔짝돼서 만들 수 있다 라는 거고, 시나리오 기반의 테스트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마치 방문한 것처럼 로그인을 하고 5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어떤 그 광고를 클릭하고 또 5초 쉬었다가 어떤 뭐를 클릭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게틀링은 이제 개발자에게 유리한데요. 쉽게 말해서 코드를 짤 수 있으면 다양하게 짜실 수 있고 또 더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게틀링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래된 생태계와 어떤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JMeter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JMeter 외에도 앵그라인더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실제 저희가 계속 JMeter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일단은 다양한 결과 리포트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시나리오 기반의 테스트가 가능하다라는 것들, 그리고 부하 스크립트 개발이 굳이 코드를 몰라도 개발이 가능하고 매우 빠르게 개발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풍부한 플러그인이 많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JMeter의 국내 번역된 서적이 한 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면 이 부하 테스트에 대한 서적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어려 보면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하를 준다라는 건 실제 컨트롤러에서 우리가 어떤 스크립트를 주고 이것들을 다수의 서버에게 배포를 합니다. 그럼 여러 개의 에이전트한테 이렇게 배포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100개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 에이전트가 이렇게 왼 오른쪽에 있는 스레드를 100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100명의 유저를 만들어가지고 부하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하 테스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실제 부하를 주는 장비의 메모리가 많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스레드당 유저가 생성되기 때문에 CPU도 좋아야 되지만 메모리 양이 넉넉해야만 많은 유저를 생성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함정은 JMeter의 설정 파일에 들어가서 메모리 사용량을 확대시켜 주셔야 됩니다. 안 바꿔주면 기본 용량으로 아마 4기가인가 8기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설정 파일 들어가서 이거 늘려주셔야만 우리 컴퓨터에서 가지고 있는 메모리를 풀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하를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이 서비스가 배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실제 사용자 시나리오를 이 서비스를 만든 기획자나 안 그러면 개발자나 이런 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협의를 해서 시나리오를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서비스가 이미 배포된 서비스고 장애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크게 어렵지 않은 게, 실제 APN 같은 솔루션을 설치를 하면은 실제 사용자가 어떻게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지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 가지고 수집을 하면 되거든요. 또는 구글 어나리틱스 같은 도구를 통해서도 대략적으로 실제 판단이 가능하겠죠. 일단은 그 고객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고객이 시나리오를 도출해야 되죠. 예를 들면은 경마장 같은 경우는 5분 전에 어떤 막권을 구매하는 비율 또는 30초, 10초 전에 막권을 구매하는 비율이 다르고 시나리오가 다르다면 그것들 뽑아내야 될 거고, 아니면 이제 이런 서비스 같은 경우 실제 배포 안 된 서비스 이런 화면을 띄우고 여기에 이러이러한 글자가 들어가는지를 서로 다 얘기를 나누셔야겠죠.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는지를 다
이런 화면에서 다 적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 있는 어떤 플러그인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블레이즈 미트라는 데 보면 녹화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를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실제 우리가 화면에 로그인을 하고 어떤 액션들을 전부 다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보면 JMeter, JMX로 저장한 옵션들이 있죠. 이걸 저장하게 되면 이제 JMeter 스크립트로 생성이 되고요. 이것들 JMeter 불러들여서 필요 없는 것들, 뭐 광고나 이런 것들 다 지우시고 이제 테스트 스크립트로 만드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시나리오가 안 정해졌다면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APM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운영 중인 서비스고 APM을 달아놨다고 하면 이렇게 APM에서 이제 트랜잭션에 대한 것들을 본다거나 구글 어나리틱스를 통해 가지고 뽑아서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실제 운영 중인 서비스에서 뽑아내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배포 안 됐을 때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까 방법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부하 테스트를 할 때는 주요 시나리오로 할 거냐, 트랜잭션별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네. 어, 예. 하여튼 뭐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부하 테스트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우리 서비스가 최대 견뎌낼 수 있는 TPS까지 부하를 주려고 합니다. 왼쪽 같이요. 근데 이렇게 주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서버 입장에서는 500TPS까지 견뎠다는 걸 알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용자는 1초 만에 응답을 받지만 어떤 사용자는 500TPS 넘는 TPS에서 호출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늦게 결과를 받겠죠. 그래서 이제 500TPS라고 해서 실제 500TPS로 서버를 스케일업하는 조건으로 설정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용자가 응답 시간이 늦어지면 떠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여유를 주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실제 500TPS까지 부하를 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99%가 1초 이내에 응답하는 게 목표 응답 시간이라고 한다고 하면 99%가 1초에 응답 받는 걸 기준으로 해서 용량을 상정하셔야죠. 실제 CPU 메모리가 낮더라도 응답을 받는 그 유저 기준으로 실제 테스트를 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시나리오도 실제 뭐 단일 기능 시나리오, 예를 들어서 로그인하고 뭐 물건을 사고 뭐 이런 거만 하나의 시나리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유저는 로그인해서 물건을 사고 어떤 유저는 장바구니에 들어가서 결제를 하고 어떤 유저는 배송 조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자마다 시나리오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걸 APM이나 이런 도구들을 통해 가지고 비율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식으로 A 시나리오 10%, B 시나리오 30%, C 시나리오 60% 이렇게 선택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나리오 기반으로 해서 부하를 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를 서서히 늘리면서 테스트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00명, 20,000명, 30,000명 했을 때 이제 응답 시간 기준으로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코드 레벨로 어디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찾아내시고 실제 그걸로 병목 지점을 찾아내서 가이드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DB 커넥션 풀이 모자라다고 하면 커넥션 풀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늘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이드를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런 병목 지점을 개선하라고 이제 그 개발사나 아니면 우리 회사 내부의 개발자에게 말을 해주면 고치겠죠. 고친 다음에 이제 다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실제 개선 전후의 성능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성능이 났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물론 한 번의 부하 테스트로 한 번만에 병목 지점이 우르르 찾아서 성능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하면 큰 문제를 잡아내고 또 두 번째 또 하게 되면 또 작은 문제들이 우르르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찾아내가지고 문제들을 없애야만 더 좋은 성능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하 테스트를 해서 우리 목표 응답 시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병목 지점 찾아서 이제 해석 결과를 전달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조인물을 과도하게 쓴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찾아서 전달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부하 테스트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프로덕션 서버랑 스테이지 서버랑 동일한 스펙으로 구성이 돼 있어야 되고 여기서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스펙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부하 테스트를 해봤자 의미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애저에서는 프로덕션이 8코어다. 그러면 실제 스테이지가 없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클라우드에 8코어의 최소 미니멈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성능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테스트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테스트 할 때는 바로 대규모 테스트를 하기보다는 일단은 기본 스크립트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만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테스트라고 하는데 테스트 스크립트 했는데 테스트가 동작 안 할 때도 있어요. 방화벽이나 네트워크 대역폭이나 뭐 이런 문제 또는 로드 밸런싱 정책 때문에 우리는 10대의 부하를 다 줬는데 8대밖에 안 간다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찾아내시고 예, 그 다음에 메인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결함이 있으면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 결함이 해결됐는지 검증하고, 예, 그 다음에 회귀 테스트. 계속 코드가 변경됐는데도 기존 기능이 문제없이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계속 반복해서, 예,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예, 실 서비스의 대용량 부하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애저의 클라우드랑 연동한다거나 뭐 파이프라인에 연동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1000대 또는 뭐 100대 인스턴스를 만들어 가지고 예, 충분히 부하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부활 중도 중요하지만 제가 맨 처음에 수업을 했던 것처럼 APM을 읽고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한국에서는 이 제니퍼 소프트가 업계 1위입니다. 거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사들이나 대부분들이 제니퍼 소프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사에서 APM이 없다라고 하면 엘라스틱 APM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얘는 무료 APM이고요. 자바, 노드, 파이썬, 루비, 뭐 장고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실제 클라우드 인스턴스에 하나 파셔서 만드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와탭. 제가 전에 와탭이라는 회사에 다녔는데, 예, 이제 와탭은 이제 사스형이고 15일 정도로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서비스가 정식 출시했기, 안 했기 때문에 15일 당 가볍게 성능을 측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와탭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왜? 서버 설치를 안 해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핀포인트 같은 거, 네이버가 만든 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적합한 툴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왜 JMeter를 이용해야 되냐? 일단은 참 이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들은 일단 JMeter 2.9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5점대까지 나왔는데 실제 SSL 관련 옵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2.9 버전들이 무난하게 잘 동작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들 2.9 버전이랑 다 하위 호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9 버전을 기반으로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제 클라우드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JMeter 클라이언트랑 서버 간에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Meter 컨트롤러는 이 수많은 서버들을 어떻게 제어할지에 대한 정책들을 다 관여하고 JMeter 컨트롤러에서 시작하고 부활 주면 이 오른쪽에 있는 서버들한테 우르르 부활 주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컨트롤러 안에 설정 파일에 보면 JMeter 프로퍼티 파일 열어가지고 실제 나랑 접속할 수 있는 수많은 클라이언트의 IP를 여기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키면은 이제 이걸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하실 때 통신 포트 설정 같은 것들도 다 뚫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버랑 클라이언트 컨트롤러에 대한 포트 유의하셔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하셔가지고 부활 줄 수도 있고요. 애저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JMeter를 도커 기반으로 해서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JMeter에 아까 우리 부하 테스트 코드 JMX 파일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것들을 JMeter 컨트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얘는 워커라는 걸 통해 가지고 부하를 주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코드는 밑에 있고요. 요걸 이용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걸 좀 쉽게 부하 테스트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스트의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부하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적은 수의 가상의 사용자로 계속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셔가지고 스크립트 상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대규모 테스트, 부하 테스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그냥 하자라고 하면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되게 중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작은 테스트부터 먼저 체크하시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클라우드 관점에서
서버 성능을 볼 때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하 발생,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말씀드렸는데, 이제 인프라,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운영 체제에서 수집해야 될 데이터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 엄청나게 많은 명령어가 있고 이 중에서 어떠한 것들을 봐야 성능을 파악할 수 있을지 뭐 다 알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 이 넷플릭스에서 이 퍼포먼스 엔지니어로 있는 브랜드 브렉이라는 친구가 떻게 하면 더 적은 명령어로 효율적으로 이 인프라에 대한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0초 안에 성능 보기라고 이런 명령어들이 있는데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첫 번째 로드 에버리지 커널의 에러 뭐 이런 쭉 나와 있죠. 일단 이제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들을 제안을 했는데 이것들이 유즈 메소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유틸라이제이션, CPU 100%, 메모리 100% 썼다. 이런 게 유틸라이제이션인데 이 유틸라이제이션만 보지 말고 세츄레이션과 에러를 같이 보라는 겁니다. CPU가 100% 치더라도 부하가 200% 들어와서 100%를 친 건지 400%가 들어와서 100%를 친 건지 구분하려면 결국 세츄레이션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USE를 합쳐서 유즈 메소드라고 하고 예, 이런 식으로 유틸라이제이션은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봐야 된다. 세츄레이션은 CPU 같은 경우 런큐 랭스를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리눅스에서 동작하는 이러한 명령들을 다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유틸라이제이션, 세츄레이션, 에러는 이러한 명령을 이용하셔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제 메모리 프리라는 명령어가 지금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거죠. 뭐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일단 메모리 프리는 실제 그 물리적으로 진짜 남는 메모리고요. 하지만 이제 우분투 14.04, 그러니까 커널 3.14부터는 남는 메모리를 그냥 남기지 않고 캐시성으로 쓰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신 운영체에서 필요하면 수압 형성 없이 바로 반환해 줄 수 있는 메모리를 메모리 어웨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바로 수압 편성 없이 쓸 수 있는 메모리를 메모리 어웨이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남는 메모리는 메모리 프리보다는 메모리 어웨이브를 실제 우리 운영 처리에 남는 메모리로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를 쓴다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일단은 호스트 OS 하나의 어떤 거대한 물리 머신의 VM 또는 다커로 나누어서 쓴다라는 건데 이 클라우드 쓸 때 주의하실 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클라우드는 공유 자원이란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빵빵한 물리 머신에 여러 개 VM으로 나눠 쓰는 거기 때문에 모두 다 넉넉하게 쓰면 상관없지만 특정 VM이 과도하게 리소스를 쓸 경우 나머지 VM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특정 자원이 많이 쓰면 특정 VM이 많은 자원을 쓰면 결국 나머지 VM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정말 제한된 자원만 나눠 쓰는 상황이 발생하죠. 실제 저희가 국내의 뭐 유명한 게임사가 한국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2, 3년 동안 운영했던 서비스인데 중국에서도 특정 리전, 상해 리전에서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냥 또 아이러니하죠. 북경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데 상해 리전에만 발생하는데 알고 보니까 IOPS, 그러니까 IOPS라고 말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초당 쓸 수 있는 IO량이 250으로 제한된 것 같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IO가 들어오더라도 처리를 못하고 Q에 쌓이는 현상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너희 쪽의 문제다라고 중국 측은 얘기해줬고 그래서 이제 해결은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이제 이사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VM을 만들어서 이제 이사를 가는 형태대로 해서 문제를 해결했고요. 쉽게 보시면 그래서 실제 이런 IO를 보장받으려면 좋은 디스크를 쓰셔야 되고 프로비전드 IOPS라고 해서 IO당 더 많은 비용을 내셔야 되는 형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AWS 이렇고 애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런 뭐 지금도 요금 체계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더 많은 비용을 내면 낼수록 프리미엄 스토리지 비용에 더 많은 비용을 내면 낼수록 더 많은 IO를 보장하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 클라우드를 운영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VM 비용보다는 서비스가 나중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IO 비용이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애 중에 80%가 이 IO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IO를 잘 관리하시는 게 실제 클라우드 운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우리한테 CPU를 나눠주죠. 4개짜리 8코어짜리 버추얼 코어로 나눠주는데, 사실 이게 클라우드 회사들이 장난을 많이 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물리코어를 곱하기 16해서 64개의 버추얼 코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뻥튀기를 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8코어를 버추얼 코어를 줬다라고 해서 이게 과연 그만큼의 성능이 나는지는 실제 돌려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추얼 코어 개수에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실제는 좀 검증된 서비스, 애저나 AWS한테 검증된 클라우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커밋 같은 상황인데, 메모리는 1.5배 뻥튀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도 뻥튀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를 감안하고 쓰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클라우드를 운영할 때 중요한 지표들, IOPS, IOPS, 그 다음에 디스크 큐랭스, 이게 뭐냐면 IO를 쓰지 못하고 큐에 쌓였던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IO 웨이트는 디스크의 IO를 기다리면서 CPU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CPU 스틸 타임은 뭐냐면은 실제 물리 머신이 우리 호스트 머신에게까지 CPU를 줄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CPU 스틸 타임이 높게 올라갔다라는 것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은, 뭐 우리가 계속 우리 서비스에 평상시도 계속 CPU 스틸 타임이 높다라면 우리 쪽이 문제의 가능성이 되게 높지만은, 멀쩡하다가 갑자기 장애 났던 시간 내면 CPU 스틸 타임이 올라간다거나 갑자기 간헐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의 문제보다는 여러분이 입주해 있는 호스트 머신의 특정 VM이 과도하게 자원을 써서 여러분의 CPU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잘 판단하시고 어,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는 계속 말하지만 성능 측정이 되게 애매모호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벨로시티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성능 컨퍼런스에 나온 얘기인데, 클라우드는 우리가 어딘가 예측할 수 없는 공유 시스템을 제공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 뜻은 뭐냐면은 오늘의 클라우드 성능이 내일 클라우드 성능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제이미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부하 테스트를 할 때에도 오늘 성능한 테스트한 결과랑 내일 테스트한 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이 말 꼭 드립니다. 왜? 공유 자원을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고객들이나 아니면 개발 회사에게 우리 개발 부서에게 주지시키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APM을 다루는 거에 대한 말씀드릴게요. APM은 이제 코드에 어떤 에이전트를 심어가지고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건데, 뭐 3시 4분, 3시 4분, 5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분이 있고, 오른쪽이 80초 정도, 그러니까 사실 7문에 80초 정도의 응답 시간을 가진 트랜잭션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게, 그럼 얘를 일일이 다 찍으면 너무 부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값으로 표현한다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많은 트랜잭션에서도 빠르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실시간으로 장애 인지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왜곡된 데이터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사후 분석이나 개발자 관점으로 성능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다른 APM들은 어떤 운영자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능적인 관점이 아니라 어떤 특정 전체 서버의 토폴로지를 보여주고, 특정 서버가 바빠지면 다른 쪽에 영향을 주겠다는 형태로 보여줍니다. 한국은 유독 이제 이런 제니퍼 같은 제품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앞에 있는 뉴럴릭 같은 제품처럼 1분 있다가 결과를 주는 게 아니고 1초 단위로 실시간으로 응답 시간에 대한 결과를 주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바로 시각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거의 약 70%가 이 제니퍼 소프트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뭐 비공개의 또 노하우들이 있는데, 실제 여러분이 APM을 사용하게 되면은 트랜잭션에 대한 어떤 통계 정보를 전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투닝을 했을 때 슬로우 쿼리에 집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30초 걸렸다 하라면 이 쿼리를 최적화시키려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능을 최적화할 때 중요한 점은
30초짜리 트랜잭션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하루에 10번밖에 발생 안 하면 300초거든요. 우리 서버에 점유한 시간은. 그런데 여기 보면 일본 같은 거 보시면 네. 평균 시간이 1.8초인데 8,600건 호출되죠. 그래서 이걸 곱하기 하면 가장 서버에 머무르는 시간은 저만큼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초짜리 느리더라도 하루에 2번밖에 호출 안 되면은 얘는 튜닝 대상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응답 시간이 빠르더라도 압도적으로 호출이 많이 되는 트랜잭션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우리 서버에 가장 많이 호출되는 서버 어떤 트랜잭션이라고 한다면 얘를 0.2초만 땡기더라도 전체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슬로우한 어떤 트랜잭션보다는 시간 대 빈도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트랜잭션들을 먼저 튜닝하시는 게 서버 쪽에 더 빠르게 성능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보시고 튜닝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서버를 여러분이 이제 APM 같은 거 달면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A 같은 현상이 나왔다는 건 예를 들면 6시 48분 약간 못 돼서 갑자기 일직선으로 우르르 응답이 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DB 같이 어떤 공통된 자원에서 락이 풀려가지고 동시에 응답을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전체의 점들을 다 선택하셔가지고 이게 하나의 서버에서 발생한 건지 여러 대의 서버에서 발생한 건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대의 서버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건 여러 대의 서버가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자원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당연히 튜닝을 당신이 공통적으로 쓰는 자원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고요. 그러면 DB나 뭐 RESTful API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그리고 수평선 이런 식으로 뭐 10초에 끄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누워서 있는 발생이면 동일하게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재시도할 때 하는 거고요. 또는 DB의 타임 아웃 같은 문제. 예를 들어 우리가 팀 타임이 30초 걸어놨다면 30초에서 쭉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타임 아웃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거 서비스의 초기 릴리즈인데 갑자기 사용자가 많이 머물렀을 때 이런 식으로 일직선으로 갑자기 피크를 찍다가 완화되는 모습으로 보이죠. 이건 이제 자바 같은 경우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 초기에 부하가 들어왔을 때 컴파일이나 뭐 캐시 같은 게 제대로 안 당겼을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부하를 아까 줬을 때 죽지 않고 다시 복원력을 가지냐 일종의 피크 테스트인 거죠. 이런 것들도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테스트가 앞에처럼 이렇게 뭐 세 가지 정도 딱딱 나눠서 되면 좋겠지만 실제 대부분의 부하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일자로 쓰기도 하면서도 세로도 같이 눕혀 있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간단히 해결되지 않겠죠. 그러면 원인들을 깊게 찾아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APM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이미터로 부하를 주더라도 APM으로 어디에 원인인지 해석하는데 사실 거의 3, 4일, 길게는 1, 2주 시간을 쓰거든요.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거고 하나 둘씩 제거하면서 해결하셔야지 한꺼번에 이것들을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일단은 서버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부하가 발생하면은 이제 뭐 이런 에러가 가장 많이 나요. 이제 특히 자바 스프링 같은 경우 필터 체인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네트워크 푸시할 때 뭐 오픈하고 그 다음에 뭐 클로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오픈하고 커넥션 맺고 그 다음에 데이터 주고받고 클로즈 이런 식으로 체인 같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많은 요청이 들어오니까 제대로 처리 못하고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거고 그래서 메모리를 적절하게 늘려줄 필요가 필요한데 또 메모리를 너무 많이 늘려주면 가비지 컬렉터가 동작하면서 스톡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포 이전에 충분히 부하 테스트를 해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가지고 배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하를 잘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웹서버에 API를 설치해서 어디에 병목권이 있는지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의 인프라적인 성능을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하셔야만 실제 서비스 배포 전에 올바른 성능을 측정하고 배포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서버 엔지니어라고 한다라면 이러한 것들을 꼭 챙기셔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긴 시간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